자,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인상주의 화가인 르누아르까지 우리가 배워봤었는데요. 오늘 미술 시험에서는 인상주의 조각가 중 한 명인 정말 유명한 작가죠. 로댕과 그 다음에 신인상주의 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들은 인상주의 조각, 로댕이죠.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인데 일단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한 명의 조각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르주 쇠라로 대표되는 신인상주의 화가를 배워보고 마지막으로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 우리가 세 명의 화가들을 마지막으로 배워볼 건데 이 세 명의 화가들은 정말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화가들입니다. 폴 세잔, 반 고흐, 폴 고갱 이 세 명이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는 화가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프랑스와 오기스트 로댕. 로댕이라는 조각가는 1840년대에 태어나서 1917년대에 죽었어요. 그래서 꽤나 긴 시간을 아주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로댕은 프랑스 조각가이고 근대 조각의 시초라고 불립니다. 근대 조각의 아버지, 그러니까 조각을 그 예전의 조각과 이 로댕 이후로 조각사는 판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조각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 중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로댕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위대한 조각가인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여러분 앞에서 보여지는 조각은 바로 청동시대라고 하는 1876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청동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오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살롱전에 출품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조각상이 그 사람을 본떠서 만든 조각상이라고 하며 정말 비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델을 직접 거기에 본을 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근데 로댕은 그게 너무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 화나서 실제 그 모델을 그 전시에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고 인간을 아주 사실적으로만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타고난 조각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청동시대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얼마나 로댕이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근육 하나하나 이렇게 등 근육 같은 거 표현한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같은 거에도 여기 그 뒤에 있는 뼈 부분, 그 다음에 근육이 갈라지는 부분, 앞에서도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갈비뼈, 이렇게 살짝 보이는 갈비뼈와 그 다음에 인간의 근육들, 팔꿈치부터 얼굴, 귀, 섬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정말 인간과 똑같이 만들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요 작품은 청동시대라는 로댕의 작품은 그 지금 띄워진 작품의 사진은 르네상스 시대, 그도 고대까지는 아니고 14세기, 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는 정말 유명한 조각가 중 한 명이죠. 천재라고도 불리고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이라는 작품에 본따서 이 작품의 포즈를 본따서 이 로댕이 19세기의 조각가인 로댕이 15세기, 14세기의 천재인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본떠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로댕의 작품 중 하나는 바로 코가 부러진 남자라는 로댕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주의적이라는 이유와 미완성작이라는 이유로 관전에서 낙선한 작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다른 작가들은 이 남자를 묘사할 때 주름도 좀 펴주고 조금 더 잘생기게 보여주게 코도 부러진 것
부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뭔가 정말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고, 그런 미화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완성작이라는 이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전신상도 아니고 반신상도 아니고 딱 이 코가 부러진 남자의 목 부분까지만 이렇게 딱 완성하고 제출을 했죠. 그러한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심사위원들이 낙선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왜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작품에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로댕의 손자국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로댕은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다양한 작품에서 자신의 손자국을 일부러 꾹꾹꾹 남겼어요. 여기도 보면 이 남자의 주름, 근육, 그 다음에 여기 이 목 근육, 이 부분에서도 일부러 자신의 손자국을 보여주듯이 이 표현되는 질감을 일부러 살려서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에 따라 다르게 빛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둘투둘한 표면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건 어떤 자연광이건 인공광이건 빛이 비침에 따라서 한쪽은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서 청동 조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드가의 무용수 작품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청동 조각상은 원본은 흙으로 빚은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의 얼굴을 이렇게 흙으로 먼저 흙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로댕이 이렇게 손자국을 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거푸집에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안에 있는 흙을 빼고 그 안에 청동을 들이부어요. 그래서 청동 조각상이 완성된 게 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 조각상은 다른 대리석을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드는 조각보다 이 소조는 작가 본인의 손자국이라든지 그 표현성이라든지 세밀함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주 로댕의 정말 제일 유명한 명작 중 하나고 이 작품을 아마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이 작품은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1880년대에 제작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청동 조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찰흙으로 만들었겠죠. 명상하는 시인인 단테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사유안의 인간 그 고뇌, 인간 자체를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사람은 뒤에 우리가 배워볼 작품 중 하나인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작품 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의 문 윗부분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된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봅시다. 주조 과정의 질감을 통한 근육의 긴장된 묘사, 빛과 그림자의 변화에 따른 생명력을 표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조 과정의 질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옆에 코가 부러진 남자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러한 손자국, 근육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긴 이러한 손자국들을 일부러 표현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살짝 조금 더 과장을 하면서. 그래서 근육의 긴장된 묘사,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을 주고 이렇게 딱 자리에 아주 굳건히 앉아서 고뇌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지가 이러한 근육의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둘투둘한 질감 때문에 빛과 그림자의 변화에 따른 생명력의 표현이 된다. 여러분, 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은 파리에 있는 로댕 미술관의 야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야외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계절의 변화, 예를 들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햇빛이 어떻게 지고 그 다음에 다시 뜨고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이런 것처럼 그 야외에 있는 그 빛과 그림자의 느낌을 그때그때마다 아주 다르고 색다르게 우리가 관람객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생각하는 사람의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측면 사진으로 조금 측면의 그런 모양으로 익숙한 작품이 정면에서는 그러니까 정면은 아니고 약간 반측면이죠. 이 각도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선생님이 같이 보고 싶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면 이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골똘하게 고뇌하는 모습이 잘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손가락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 여기 발이 이렇게 꼿꼿하게 기대고 있는 요 포즈 하나하나 지금 보면 정말 섬세하고 그 다음에 로댕의 그런 표현적인 질감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또 다른 뒷모습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조각상들도 각도에 따라서 360도에서 본 거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회화 작품과 달리 조각 작품은 360도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뭐 3D 입체 이미지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여러 각도를 통해서 이 로댕의 작품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한번 같이 봅시다. 뒷모습으로 보니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앞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측면, 측면에서 바라본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뭔가 웅장하고 인간의 고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 같고 남성적이고 아주 강력한 이미지였다면 뒷면에서 바라본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굽은 모습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 또 앞면과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볼 작품은 로댕의 또 다른 명작 중 하나죠.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은 여러분 살면서 한 번가는 본 적도 있을 수도 있고 워낙 유명해서 다른 뭐 교과서나 사진으로도 많이 들어본 적이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 로댕의 지옥의 문은 1880년대에 제작이 되었고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주제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제작을 했고요. 인간의 고통, 욕망, 좌절 속에 인간의 내적 세계를 표현했다고 그런 평을 듣고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작품으로서도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배웠던 생각하는 사람 기억나나요? 여기 한번 여기 가운데 이 지옥의 문의 가운데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앞서 봤었던 생각하는 사람이 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따가 배울 작품이기도 한데 여기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요 3명의 남자 조각상들이 보이나요? 요 작품은 각각 한 개의 조각상으로도 제목이 존재하는 조각상이며 합쳐서 3개로도 존재를 하고 이 거대한 지옥의 문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답니다. 정말 이 지옥의 문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인간의 형상들을 보면 진짜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 인간의 정말 고뇌와 절망과 그 다음에 좌절 속의 인물들이 아주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 사진을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앙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 여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대표 인간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선생님은. 그래서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옥에 떨어지며 어떤 깊숙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가운데에 자리 잡으면서 아주 깊은 고뇌에 찬 모습이 보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옆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뭔가 다들 비통스럽게 죽어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쓰러지거나 이러한 장면들이 잘 눈에 띕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 유명한 작품입니다. 세계 각국에 로댕의 원본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 청동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틀로써 안에 그 청동을 부어 넣어서 똑같은 작품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어진 미술관인데 플라토 미술관이라는 데에서 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생 때도 한번 가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위에 있는 3명의 남자들이 각각 독립적인 조각상으로도 존재를 한다고 했었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담이라는 한 조각의 독립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그 아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이 똑같은 아담의 조각상이 3개를 이렇게 1, 2, 3 각도만
바꿔서 붙였더니 뭔가 세 명이 어떤 거에 의지하고 뭔가 의기투합하면서도 뭔가 괴로워하는 듯한 그 모습이 보이나요? 요거는 또 다른 작품으로 새망령이라는 작품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얼마나 로댕이 이렇게 그 조각의 범위나 어떤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는지가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칼레의 시민 조각은 이 조각 작품이 갖고 있는 이야기로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자, 사실주의적인 해석과 인간의 심리 갈등을 연극적 요소로 강조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좌대를 최소화했다. 요 점이 참 중요합니다. 기념 조각에 대한 위계를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태까지의 조각상은 우리가 조각상을 우러러 봤어요. 왜? 어떻게 하냐? 좌대라는 이렇게 땅에 위에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각상을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 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로댕의 조각상, 특히 이 칼레 시민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요 높이 있었던 위계성을 지녔던 조각상의 높이를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이 좌대의 높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각상 앞에 서면 거의 동등한 크기로 이렇게 서서 이 조각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기념 조각에 대한 위계, 그러니까 조각상이나 예술 작품에 있었던 권위성을 무너뜨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조각상의 다른 각도로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레 시민이라는 이야기는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에 있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 칼레의 시민은 여러분,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이라는 1347년의 이야기를 토대로 전개가 되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칼레의 모든 시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시민들 중 6명의 대표를 뽑아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고 해서 이 6명의 대표작으로 뽑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서겠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뇌에 차 있는 거고요. 고위 관료나 상류층들이 직접 나서서 그때 제안했던 조건이었던 밧줄을 몸에 갈고 두르고 자루옷을 입고 스스로 대표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 이 칼레 시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받아서 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 듯한 단어이기도 하는데 이 일화에서 유래된 단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그 뜻입니다. 고위 관료나 상류층들이 자신의 지위나 어떠한 속해 있는 거와 그거에 적합하게 스스로 뭔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관직이나 지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도덕적이고 그렇게 어떠한 선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화가 얽혀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께 소개해주고 싶은 또 다른 로댕의 걸작 중 하나인 하나는 발자크상이라는 조각 작품입니다. 1897년에 제작이 됐고요. 청동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발자크상은 사람들이 처음 이 조각상을 봤을 때 엄청난 야유를 퍼부었어요. 왜냐하면 발자크라는 사람은 그 당시 프랑스 시민들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작가였거든요. 뭐 인간 희극, 미지의 걸작, 나귀 걸작 등을 쓴 프랑스 소설의 대가이자 아버지로 지칭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우리 프랑스 소설의 대가이자 아버지를 이렇게 거지 같은 옷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묘사는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밀어낸 듯이 묘사를 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발자크상은 일부러 이 몸 아래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 발자크 본인의 표정만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사람의 위대함이나 어떤 그런 대단함을 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조각 작품을 생략하고 강조할 부분은 강조를 한 그런 조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작품들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는데 로댕 작품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같이 한번 정리해서 살펴봅시다. 우선 로댕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부분적인 강조와 생략을 통해서 미완성적인 표현을 했다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절의 정말 위대한 조각상들은 그 자체로 너무나 완벽한 비례와 조화, 이러한 이성적인 법칙을 지녔던 조각상들이었어요. 그러나 로댕서부터는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했었죠. 작가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더 강조를 하고 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발자크 장에서 보았던 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로댕은 작가 자체의 손자국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적인 질감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표현적인 손자국, 이런 질감은 빛에 따른 양감의 변화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 로댕의 작품은 야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에서는 햇빛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빛들이 조각상들을 둘러싸면서 그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고 다른 빛과 그림자의 느낌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또한 지지대와 대자를 얇게 아주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처리를 해서 아까 칼레 시민들이 그런 조각상 중에 하나였죠. 조각상과 관람가가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조각상을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한 시각에서 정말 그 조각상의 표정 하나하나, 느낌 하나하나, 질감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자, 로댕에 이어서 우리가 볼 작가는 신인상주의 화풍의 창시자인 조르주 쇠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생 때 전묘법이라는 기법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맞아요. 이 쇠라라는 작가는 전묘법이라는 기법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제작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나요?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이고 1884년에서 1886년에 제작이 된 작품입니다. 총 2년간의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바로 답은 점묘법을 사용해서 이 그림 자체를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한 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쇠라는 그냥 붓으로 쉽게 덧칠하고 그냥 색칠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수고롭게 점을 하나하나 찍었을까? 바로 대답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색채 이론에 있습니다. 슈브롤이라는 색채학자가 주장했던 색채 이론에 따르면 우리 눈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색깔을 혼합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병치 혼합이라는 건 뭐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빨간색 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 노란색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인간의 눈은 멀리서 보게 되면 이 두 점을 색을 합쳐서 주황색으로 보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슈브롤의 색채 이론이었어요. 병치 혼합의 이론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쇠라는 그냥 색깔을 초록색 물감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사용할 때도 초록색과 흰색을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연두색, 초록색으로 보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이 빨간색 자켓 부분도 더 어두운 부분은 빨간색과 검정색을 병치 혼합을 시켜서 그 점을 찍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어두운 빨간색으로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었던 게 바로 신인상주의 화풍의 쇠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상주의 화가들, 예를 들어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은 마네 같은 경우에도 말년으로 갈수록 필치가 굉장히 흐트러졌죠. 구불구불한 필치가 나왔었고 모네죠. 모네가 그랬고 마네는 그 평면적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파리의 세태를 비판했었던 화가 있었죠. 르누아르는 더 약간 부드럽고 따뜻하게 색감을 그렇게 유지를 해서 그쪽으로 개성을 취했고 그래서 쇠라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상주의 자체가 뭔가 그 객관적으로 어떤 화면을 창조하고자 했었던 건데 너무 다른 화가들은 다들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견고한 구조의 회화 작품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점을 찍겠다. 점묘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작품을 제작한 것이랍니다. 자, 쇠라의 또 다른 작품도 한번 봅시다. 자, 쇠라의 또 다른 작품 중 하나는 요것은 거의 쇠라가 죽기 전에 제작을 했었던 작품이에요. 샤위춤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쇠라가 이 작품을 제작하는 데만 거의 3, 4년, 5년 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인의 치맛자락 하나, 그 다음에 얼굴 하나, 이러한 뒷모습 하나, 요거를 그냥 칠하면 되는데 점을 일일이 찍고 있으니 몇 년씩 걸릴 수밖에 없죠. 쇠라는 결국 이러한 무리하는 그런 동작도 그렇지만 병을 앓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연도와 죽은 날짜 그 연도를 보면 거의 뭐 50살도 못 살고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화가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샤위춤 1889년, 죽기 2년 전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후기 인상주의 3명의 화가들을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폴 세잔,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이렇게 3명의 화가들은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는 화가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폴 세잔은 여러분, 현대 회화의 아버지이자 피카소가 자신의 참된 스승이라며 정말 치켜세웠던 화가 중 한 명입니다. 피카소왈 현대 회화는 세잔이 없었으면 등장하지도 못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참 존경받아 마땅할 화가 중 한 명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써놨죠, 여러분. 이 세잔은 사과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세계에는 세 가지의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과, 세잔의 사과, 그리고 현대로 와서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사과. 이렇게 3가지의 사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세잔의 사과는 얼마나 그렇게 유명하길래 왜 유명한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첫 번째 사과 그림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폴 세잔의 사과 바구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사과랑 정말 그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이 있고 그냥 정물화 같네요. 자, 그런데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사과 바구니라는 그림에서의 책상 기울기 한번 볼래요? 자,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끝이 살짝 이렇게 엎어질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끝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자, 이 책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이런 책상 위에 이렇게 식탁보가 넣어져 있으면 이 식탁보는 곧 뭔가 앞으로 쏟아질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또다시 사과도 마찬가지로 봅시다. 이 사과 하나하나가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요거는 배 같기도 하고 감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과는 떨어질 건지 말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 설명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세잔은 사물의 본질성을 파악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그림을 제작할 때 그냥 한 번에 쓱쓱쓱 그리는 게 아니라 사과를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하면서 이 사과라는 과일 하나의 본질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계속 보면서 연구를 했대요. 이 사과가 썩어서 막 안에 냄새가 나고 막 곰팡이가 필 때까지 그렇게 계속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잔이 파악한 진리는 이거였어요. 모든 자연의 대상은 원뿔, 원기둥의 기하학적인 구조로 단순화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이 발견한 이론이자 자신의 신념이었어요. 이걸로 대상의 본질적인 형태를 추구했어요. 자, 이게 맞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뒤에 있는
병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원뿔, 원기둥 요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요거 이 책상도 긴 원기둥, 그 다음에 또 다른 긴 원기둥의 결합체로 볼 수가 있겠죠. 사과도 마찬가지로 구, 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구조로 뭐든지 나타낼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기하학적인 구조로 단순화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제작했던 화가가 바로 폴 세잔입니다. 아까의 그 사과 바구니의 작품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본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세잔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물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상은 뭔가 엎어질 것 같고 뭔가 이것도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 한 책상을 고정된 시점, 고정된 우리가 원근법을 통해서 바라본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그 관찰했었던 측면을 한 화면 안에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선생님 피카소도 입체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는 자신의 스승을 세잔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물을 다각도에서 표현하고 그 사물의 본질을 추구해서 하고자 했었던 그 원초의 개념이 세잔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세잔의 작품 중 하나인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 중 하나예요. 폴 세잔의 생 빅투아르 산이라는 작품입니다. 1898년에 제작이 됐고요. 이 생 빅투아르 산도 여러분 우리가 산을 정말 멋지게 그걸 하나하나 그리자면 뭐 그냥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 안에 하나하나 있는 나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런 나뭇잎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잔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요런 선, 명암도 거의 넣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선들로 산을 표현했어요. 자, 세잔의 생 빅투아르 산의 다른 그림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생 빅투아르 산의 또 다른 시리즈예요. 자신의 집 앞에 있었던 이 생 빅투아르 산을 세잔은 정말 다양한 시리즈로 그리게 됩니다. 보면 요거는 여기에 그려진 생 빅투아르 산은 뭔가 빙하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건 뭔가 봄 그림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낮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금 더 낮아 보이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모네가 자신의 그 건초더미나 루앙 대성당을 굉장히 여러 장의 연작을 그렸던 것처럼 세잔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생 빅투아르 산을 정말 여러 번 관찰하고 여러 장의 작품을 제작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 산의 본질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폴 세잔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세잔을 살펴본 것과 같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화가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95% 이상의 그런 투표로 가장 감명 깊고 인상 깊게 봤었던 화가를 고흐라고 뽑았어요, 여러분. 자, 빈센트 반 고흐는 말해도 아주 입 아픈 아주 유명한 화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반 고흐는 생전에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살아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흐는 건총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이자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감정을 표출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두텁고 거친 질감과 율동적인 화면을 구성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데 그 빈센트 반 고흐는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미술을 꽤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만 26세, 만 27세 이 정도의 나이에 조금 늦게 목사의 길을 가다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당장의 벌이가 없어서 동생인 테오한테 물감 값이나 어떤 후원을 받으면서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다른 그때 당시의 화가들은 모델을 불러서 인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빈센트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정물들 그리고 풍경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해바라기라는 작품이고요.
자신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예쁘고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고우는. 그렇게 해바라기가 갖고 있는 열정과 그러한 밝은 에너지를 묘사하고자 이러한 해바라기 시리즈를 그렸습니다. 생전에 고우는 이런 해바라기 작품이 다른 사람들의 집에 걸려서 정말 활력소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소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작품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 굉장히 유명하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고흐의 그림을 보면 고흐가 굉장히 물감을 하나도 안 아껴 썼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붓자국 하나하나, 필지 하나하나, 고흐가 어떻게 필지를 쓰고 이 물감을 썼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물감은 정말 지금도 비싼데 그 고흐의 그림의 단면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세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봤을 때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세로 단면을 이렇게 자른다고 칩시다. 물감의 단면이 거의 이 정도래요. 그만큼 물감을 아껴 쓰지 않고 자신이 있는 열정과 감성을 다 담아서 그렸다는 그림이에요. 선생님도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말 별이 빛나는 밤을 정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로 더 이상 뭐 말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나도 공감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작품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그 론느강 위에 있는 그 별이 빛나는 모습들을 묘사한 건데 지금 보면은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건물들에서 빛나는 빛과 그게 반사가 돼서 물결에서 표현되는 빛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물감층도 그렇고 이 물감층 하나하나 자체가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은 이 고우의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정말 고우가 봤었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또 다른 작품 중 하나죠.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이에요. 실제로 이 카페 테라스는 파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꼭 유럽 여행을 대학생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 해서 나중에 성인 돼서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당시에 파리에서 그렸던 이 밤의 카페가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지금도 이렇게 있는지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보고 싶은 고흐의 다른 작품 중 하나인데 아몬드 꽃이라는 작품이에요. 선생님은 고흐가 이렇게 서정적이고 그 감성적인 그림도 그렸거든요. 이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고흐도 그때 당시 많은 파리 화가들과 같이 우키요에라는 일본의 판화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일본의 판화의 영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고흐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는 마지막 화가인 고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후기 인상주의로 우리가 살펴볼 화가는 폴 고갱이라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고갱은 고흐와 상당히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렇지만 아르레 같이 작업실도 구하고 같이 작품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둘의 사이가 그렇게 길게 이어진 것은 아니어서 둘은 갈라지게 됩니다. 고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고 평면적인 색면을 많이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림을 나중에 정말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원래는 아마 직업이 변호사였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상징적, 종교적, 초현실적인 장면을 묘사했다고 하는데 고갱이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볼 작품은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 일단 현실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여기는 현실이고 여기 이 부분은 상상이겠죠. 작품 제목 그대로 설교 후의 환영이에요. 이 앞에 있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보는, 상상하는 환영인 거죠.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여인들의 신앙 자체를 상징화한 작품입니다. 여기 아래는 현실이고 현실 세계이고 위에는 비현실 세계였죠.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갱은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색채를 표현한 게 아니라 고갱이 생각했을 때 주관적인 색채를 이런 빨간 배경을 자신이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칠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적 목적 자체로 색을 사용했다라는 작품에서 최초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 자, 고갱이 그린 고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고흐와 고갱이 친구이고 같이 작업실을 구해서 작품을 제작했다고 했었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 기억이 나나요? 바로 그 해바라기 작품을 지금 그리고 있는 고갱의 모습입니다. 어떤 그 둘 사이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떻게 작품을 제작했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해바라기를 그리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품이고요. 1888년에 제작이 됐고 네덜란드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고갱은 파리의 이렇게 뭔가 속세적이고 그런 도시적인 삶에 되게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자신의 노년 이후에는 그 타히티 섬에 가게 되게 됩니다. 선생님도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이 고갱의 삶을 담은 소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타히티 섬에 가서 타히티에 있는 그런 원시적인 모습들, 그러한 그 타히티 섬에 사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여인들의 모습들을 묘사하곤 했습니다. 해변가의 타히티 여인들이라는 작품이고요. 1891년에 제작이 되었고 캔버스에 유치를 했으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과 살펴본 오르세 미술관에 마찬가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소개하고자 하는 작품은 고갱의 정말 걸작 중의 하나라고 칭송되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긴 작품 중 하나인데, 자, 작품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도 막상 이 질문을 듣는다고 생각을 들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자 본질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의 제목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습작 대생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스케치를 하지 않고 캔버스 위에 바로 유화로 바로 작업을 들어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시점이 세 가지의 시점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으로 시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의 삶,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삶, 현재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미래의 시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성실하게 과제를 했던 것과 같이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작품에 대한 수업에 대한 감상평 댓글을 쓰면 출석 인정 과제가 됩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